안녕하세요. 스튜디오 곰국의 두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에 있는 산토리니에 가볼 거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산토리니는 어쩐지 포카리스웨트 광고가 떠오르는 곳이기도 한데요. 시원한 바다 풍경과 또 옹기종기 작은 건물들이 아름다운 여행지입니다. 산토리니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장난감 블럭같이 하나하나 입체적인 느낌이 잘 살아있는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작은 건물들이 실제로 작진 않겠지만 여러 개의 건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러한 풍경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단일 건물이라고 할까요? 에펠탑 하나, 카페 하나 이렇게 그렸었다면 오늘은 좀 여러 개의 건물들이 붙어 있는 상황을 그린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장면을 그릴까, 어떤 풍경을 그릴까 고르는 부분일 텐데요. 이번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얀 건물들을 고를까, 좀 색깔이 들어간 건물들을 고를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색깔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컬러 표현도 다뤄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구름 표현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픽은 요 풍경이에요. 그러면 한번 연필 가이드 스케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것들을 잘 챙겨왔는데 연필을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정말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필을 저처럼 깜빡하셨다면 이런 보통의 샤프 펜슬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샤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샤프 가이드 스케치가 되겠네요. 자, 이 풍경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할까? 지난번처럼 한 개의 건물, 한 개의 에펠탑을 그린다고 하면 사실 제가 중앙에 그리긴 했지만 조금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에 가든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풍경처럼 여러 개의 건물들이 딱딱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각이 하나하나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관계성, 각각 상대적인 크기, 상대적인 모양, 그런 관계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건물을 그리기 시작해서 물론 쭉쭉쭉 그려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 큰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을 미술에서는 컴포지션, 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림을 얼마나 크기로 그릴지를 먼저 정해야겠죠. 사실 종이가 이만하기 때문에 꽉 채워서 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꽉 채워서 그리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그림의 끝이 이 정도?
크게 요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풍경의 폭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제일 눈에 띄는 건 바로 요 지평선인 것 같아요. 요 지평선이 대략 얼마 정도의 느낌으로 있는지 화면 절반에서 좀 위에 있는 것 같죠? 대략적으로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반에서 한 이 정도의 지평선을 둘 것이다. 화면의 끝은 일단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지평선이 나오면 큰 느낌 이 건물의 끝 사실 맨 꼭대기인데 이건 나중에 달아주면 되니까 이 정도로 보고 큰 다각형의 느낌을 대략 이 정도. 그리고 이게 사진이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앞에 계단이 있고 또 그 너머의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라서 요 앞에 있는 요런 느낌이 대략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점점점 큰 것부터 작은 것의 단위로 쪼개 나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요 큰 두 건물 약간 연한 노란색과 연한 분홍색의 건물들이 눈에 띄네요. 걔네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까?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작은 애들을 쪼개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큰 얼개 안에서 작은 덩어리들을 쪼개갈 건데 그리다 보면 이제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연필 가이드 스케치를 할 때는 원래 앞서 그린 애가 힌트가 돼서 다음 거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하얀 건물을 이 정도 크기로 잡았으니까 얘에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큰 건물이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눈으로 비교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선적인 부분이 많아서 내가 요 모서리를 표시해 놨기 때문에 얘를 쭉 내려 보았을 때 연장해서 보았을 때 힌트를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음악으로 치면 절대 음감처럼 형태를 절대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정말 정확하게 그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린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들의 뭔가 모서리 부분을 꺾이는 부분, 모서리 부분 꺾이는 부분을 지표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릴 게 많은 풍경은요, 아무래도 하나하나 너무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제법 근사하고 또 그 풍경의 인상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자잘한 작은 형태들은 조금 무시하고 일단 잘 보이는 애부터 확실하게 잘 그려주겠다라는 어떤 힘의 분배가 필요해요. 역시 밑으로 내려가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도 바뀌었어요. 여기 굉장히 복잡한데 그대로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잘 보이는 큰 덩어리를 기준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다 보면 점점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알아보기 좋게 연필 선에 강약으로 힘을 준다던가 아니면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있다 해서 연필로 이런 식으로 어두운 면을 표시해 놓으면 이런 선으로 그려진 형태들이 모양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가 좋으실 거예요. 뒤에 모르겠죠? 뭔가 있다 정도 가면 될 것 같고 이런 애들은 이제 끼워 넣어준다. 그러다가 막 이렇게 조밀한 밀도를 그리다 보면 자리가 없네? 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이걸 내가 다 지워서 움직여서 내가 미처 그리지 못한 뭐 예를 들어 요거라고 할 때 작은 블럭을 그려줄 만한 일인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이라는 건 수많은 고민과 결정이 쌓여서 한 장의 그림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고 고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림을 그린다는 건 항상 뭔가를 보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릴 때 그 부분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쌓여서 한 장의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조밀한 작은 단위 애들을 그릴 때 만약에 자리가 없다면 내가 이거를 반드시 그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굳이 뭐 예를 들어 요런 블럭 하나가 빠져도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색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무 애써서 그거를 다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사실 성향이죠. 개인의 성향. 그래서 항상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스타일이 좀 오롯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또 나한테 이런 성향이 있었구나. 나는 막 계획적인 게 편하고 좋구나. 혹은 좀 적당히 계획하고 즉흥으로 그려나가는 게 나한테 맞구나. 그런 것들을 또 뭔가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슬슬 여기 근경으로 왔어요. 가까운 부분으로 왔는데 지금 보면 창문이 빗면으로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카페 외관을 그렸을 때처럼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럴 때는 얘네가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얘네를 이었을 때 보이는 대각선을 캐치하셔야 돼요. 이 창문이 달려있는 면이 뭔가 정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벽면에 달려있는 창문들도 같은 각도로 함께 기울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을 미술에서는 이제 뭐 투시도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개념을 완벽하게 몰라도 돼요. 오히려 그 개념을 정확하게 뭔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리는 대상의 어떤 기울기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그려놓고요. 얘를 이제 세로선으로 적당히 쪼개면 돼요. 특히 이런 기울기선을 그릴 때 내가 보고 있는 요 기울기가 이 그림에서 기울기가 맞나를 고민하실 때는 이렇게 사진이 있거나 프린트가 있다면 선을 그어보시면 되고요. 핸드폰 화면이나 실제 화면이라면, 실제 풍경이라면 이렇게 연필이나 필기류를 대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선이 생기죠. 그러면 얘를 수평선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삼각형이 비슷한 느낌인가를 보시면 좋아요. 그 정도 이 모양으로 인식해야 이 선이 이 기울기와 비슷한가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자, 요거는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풀떼기가 이렇게 있고 요 기울기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죠. 이 정도? 여기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어서 그리면 됩니다. 혹은 보이는 만큼만 저도 잘 인식이 되는 부분만 그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빼줄 거거든요. 뭔가 우리가 카메라라면 뭔가 시점을, 초점을 여기로 두고 있고 여기는 조금 점점 사라지는 느낌. 아이고. 계단이 앞으로 올수록 점점 넓어진다. 넓고 좁죠. 그 느낌만
내주면 원근감이 잘 드러났는데 라고 어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자, 그러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요 정도 선으로 연필 가이드 스케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오는지 생각해 보시고 맞다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연필 가이드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자, 펜 드로잉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미술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있다면 혹은 뭔가 아주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미술 시간에 기본 도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기본 도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기본이 되는 도형인데요. 크게 미술에서는 정육면체, 원기둥, 구 이렇게 세 가지 뭐 이 안에서도 쪼개지는 개념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기본 도형을 왜 우리가 미술학원에 갔을 때 처음 배우냐면 기본 도형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물체, 세상의 모든 대상이 기본 도형으로 치환될 수 있다라고 말한 세잔이라는 화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을 원리를 알면 얘를 응용한 모든 걸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육면체의 어떤 원리를 알면 이 지우개도 정육면체가 조금 더 길어진 직육면체가 되는 거고 요 팔레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 왜 얘기하냐면 이 산토리니의 건물들이 대부분 기본 도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파란 돔은 구를 자른 반구가 되겠죠. 원기둥은 뭐 나중에 우리가 전봇대라든가 뭐 피사의 사탑 같은 그런 건물들을 그리게 된다면 사실 알아두면 좋은 애고요. 사실 모든 원리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그랬을 때 기본 도형을 제가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산토리니 건물이 기본 도형인 중에서도 정육면체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린 이 형태가 보통 많이 그려지는 기본 도형 정육면체의 모습인데요. 지금 얘는 삼면이 보이는데 윗면이 보이죠. 그렇다는 건 이 기본 도형 정육면체를 내가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얘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면 윗면이 보이지 않죠. 그렇다는 건 내가 이 정육면체를 올려다보고 있다. 지금 밑에가 보이진 않지만 정육면체의 윗부분이 얘처럼 윗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보이지 않는다. 윗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얘를 올려다봤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육면체가 빛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진을 보면 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밝고 얘가 조금 더 어두우니까. 이 모서리,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요 모서리가 있다고 할 때 밝고 어둡고 그쵸? 얘는 지금 거의 뭔가 왼쪽 오른쪽 면이 안 보이고 윗면과 옆면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밝고 어둡고
빛이 옆면보다 위에가 어둡다, 위에가 밝다는 건 빛이 위에서 오고 있다. 그런데 얘를 보니까 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구나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는 각이 있다. 탁탁 각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빛이 왔을 때 빛을 못 받는 부분은 조금 더 어둡고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밝다. 만약에 바닥면이 보인다면 더 어두울 거예요. 이게 바로 명암이죠. 이렇게 있다면 맨 위에가 밝고 윗면 밝죠. 옆면, 중간톤, 빛을 못 받는 왼쪽 면, 그러니까 빛을 등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빛이 왼쪽에서 오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예로 볼게요. 자, 다시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빛이 똑같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은근슬쩍 톤이라는 개념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도 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톤이라고 말할 때는 한글이나 한자로 얘기하면 명암,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는데요. 사실 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지에 이러한 톤이 있다고 할 때 얘가 밝은 톤인지 어두운 톤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 옆에 요런 애가 있으면 얘는 어두운 톤이 된 애고 얘 옆에 더 어두운 애가 오면 얘는 밝은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얘만 보세요. 이런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밝음, 중간, 어두운 톤이 이 정도 낙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밝은 톤과 바로 옆에 있는 책상이 흔들릴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쓰이네요, 여러분. 자, 요렇게 현장감이 있죠? 자, 요렇게 아까랑 똑같은 형태의 정육면체 그리고 밝음, 중간, 어두운 세 가지 톤이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보다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값이 높아졌죠? 그렇다는 건 빛이 훨씬 더 세게 오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드로잉을 할 때 혹은 풍경을 그릴 때 명암 관계를 살펴보면 밝은 톤과 중간 톤, 밝은 톤과 제일 어두운 톤이 뭔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수록 내가 보고 있는 요 풍경의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대비값이 높구나라는 건 이날 날씨가 끝내줬다는 뜻이죠. 햇빛이 굉장히 셌다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이 풍경을 우리가 흐린 날에 보게 된다면 아마 별로 차이가 안 생길 거예요. 밝은 톤과 중간 톤,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이요. 그래서 요 대비값을 뭔가 내가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여행 드로잉을 할 때 명암 관계 얼마나 대비값이 느껴지는 풍경인지 표현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런 명암 대비값을 잘 표현하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풍경에
그 순간의 날씨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아주 길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펜 드로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